다음 제 2파트인데요. 이 파트는 제가 유학기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건 이제 베토벤이 비엔나로 유학을 가서 발달 단계가 있고, 윤희상이 유럽 유학을 가서 발달 단계가 있고요. 둘 다 1, 2, 3기, 1, 2, 3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베토벤의 경우는 제1기는 모방의 시기라고 그러고, 제2기는 외양화 시기, 제3기는 내양화 시기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윤희상인 경우도 제1기는 주요 음기법, 자기 고유한 음기법이죠. 그 개발기. 그 다음에 제2기는 자기가 받은, 유럽에서 받은 그런 상처로부터의 회복기. 제3기는 교향곡 작곡기. 제3기는 윤희상 자신이 저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그대로 땄습니다. 베토벤이 이제 비엔나로 가서는 하이든의 초청으로 갔지만 하이든이 제대로 가르쳐주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실망을 합니다. 초기 작곡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서 이런 그 선생님들을 찾아 나서요. 오른쪽에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살레르라는 사람인데, 저 이제 이태리 곡 작곡하는 거, 오페라 작곡법을 배웁니다. 아마 살레르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디우스란 영화에서 잘 그거 아실 텐데요. 상당히 실력가였습니다. 실력가인데 이제 또 이렇게 좀 나쁜 사람처럼 기술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어려운 작곡가들 다 도와줬고, 또 뭐 그 당시 전쟁기였죠. 그러니까 전쟁 고아들을 위한 자선음악회, 과부들을 위한 자선음악회 이런 걸 많이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그 좌측이 쉔크라는 사람인데 대위법을 배워요. 그다음에 그 위에 알브레츠 버거라는 선생인데 저분한테도 대위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이 그 음악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무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대위법이 거의 수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위법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 있는 사람은 페르스트라는 사람인데 저분한테서는 그 현악 사중주곡 작곡하는 법을 배워요. 근데 이 현악 사중주곡이라는 형식은 그걸 처음 체계를 잡은 사람이 하이든이거든요. 하이든인데 그걸 체계를 잡은 선생을 지도 교수로 두고 그 선생한테 배우지 않고 딴 데 가서 공부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든이 아마 초청은 했지만 베토벤에게 굉장히 좀 소홀하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고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1799년도에 피아노 소나타 8번, 이게 비창이라는 곡이죠. 이게 이제 처음 발표가 되는데, 이게 발표가 됐을 때 음악평론가들이 이제 베토벤은 과거를 완전히 묻어버리고 미래를 활짝 여는 곡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게 모차르트와 하이든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신의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펼쳐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평을 받은 게 8번 비창이라는 곡입니다. 이 당시에 그 시대 정신을 보면 뭐 정치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혼란한 상태였죠. 전쟁이 계속됐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모든 게 꽃을 피운 시대였어요. 칸트의 철학 작품, 괴테, 실레의 문학 작품들 이러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사상적인 변화도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베토벤이 저런 철학 서적들, 문학 서적들을 굉장히 열심히 읽습니다. 아주 독서광이었어요. 베토벤이. 그래서 저런 책들뿐 아니라 셰익스피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유리피데스, 옛날 고전들, 그리스 로마 신화, 이집트 신화, 힌두교 이런 거 종교에 대한 관심들 이런 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그 철학 서적들, 신화에 대한 거, 종교적인 내용들 이런 게 이제 베토벤의 곡에 다 통합이 되죠. 그래서 베토벤의 음악을 얘기할 때는 뮤지컬 싱킹이라는 말을 써요. 음악적 사고라는 말을 써요. 굉장히 독특한 term이죠. 물론 요즘은 이제 다 음악 사고가 밀접하게 관계가 되지만 저 당시에만 해도 음악은 감정, 정서 뭐 이런 거였지 생각 이런 말은 잘 안 썼거든요. 안 썼는데 베토벤 음악을 얘기할 때는 뮤지컬 싱킹, 음악적 사고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베토벤 음악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마음이 복잡해지는 게 작곡되는 과정이 그렇게 복잡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시기쯤에서 귀가 멀다는 이런 편지가 나옵니다.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잘 안 들린다 이거죠. 저게 한 27, 8세경입니다.
음악회 가도 잘 안 들리고 대화를 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아주 치명적이죠. 그죠? 음악가가 청력에 장애가 있다는 건 아주 이건 뭐 치명적인 결정이 되는 거죠. 그 편지를 쓰면서 이제 귓병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합니다.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고 치료를 해도 전혀 반응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공고에 따라 가지고 주치를 바꾸고, 그 공고에 바꾼 주치의 공고에 따라 하이리겐슈타트라는 데로 요양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죽으려고 유서를 씁니다. 그게 1802년이에요. 베토벤이 32세 때죠. 심한 우울증에 걸립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그런 유서를 쓰는 그 과정에서 심경의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6일 날 유서를 하나 쓰고, 한 열흘 후에 10월 17일 날 제2의 유서를 씁니다. 그래서 그 열흘 동안에 여러 가지 그 심경의 변화가 와가지고 죽는 걸, 자살을 포기를 하고 다시 부활을 하는 그런 현실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자기의 삶을 살면서 인류를 위한 음악을 작곡해야 되겠다, 이런 심경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가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유서를 쓸 때까지가 베토벤에게는 제1기에 해당이 됩니다. 1802년까지. 윤희상은 유럽 제1기가 1956년에서 한 69년, 한 12, 13년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12음 기법, 그 당시 이제 새로 나온 거였죠. 그래서 저거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자기 곡에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가지고는 잘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고유한 주요 기법이라는 걸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연주 기법과 서양 악기를 결합하는 이런 시도를 하면서 초보적이긴 하지만 자기의 음악의 스타일을 결정을 짓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유학은 프랑스로 갔어요. 1956년에 처음 할 때는 거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으로 갔는데 아마 그쪽 분위기가 자기의 어떤 계획하고는 좀 맞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내다가 그 다음에 바로 1년 후에 독일 소베르린 음악대학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1년 만에 독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일생을 마치게 되죠. 그래서 작곡도 배우고 12음 기법도 조셉 루프라는 사람한테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음악 이론 공부도 하고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국제 현대음악 하기 강습회 다름슈타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게 굉장히 유명한, 역사도 깊고요. 많은 작곡가들이 와서 실험도 하고 새로운 음악도 발표를 하고 하는 그런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작곡 기법도 듣고 12음 기법도 듣고 이러는데 뭔가 이제 좀 회의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확실하게 다 할 수가 없겠다는 이런 회의를 갖게 되고, 특히 이제 존 케이지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음악을 듣고는 이 사람은 또 그 실험 기법이 있었는데 우연성 음악입니다. 우연성이란 개념을 음악에 도입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한 자극을 받습니다. 저게 이제 복잡한 자극이었어요. 꼭 긍정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을 듣고는 자기의 음악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하게 되고, 과연 이걸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 면으로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는 음악이라고도 할 수 없는 소음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당히 혼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새로운 경향을 따라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동양의 전통을 따를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전통음악 정신을 서양의 기법으로 표현하는, 한국의 전통음악 정신과 서양의 기법을 통합하는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게 되는데, 마침 그 자기의 스승으로 있던 보리스 브라크라는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이 어린 시절 중국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도 동양음악과 서양 이 양쪽의 경험을 다 한 사람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윤상 씨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지도 교수가 그런 아이디어를 주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결정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쾰른으로 이주를 하면서 북한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저것 때문에 나중에 상당히 힘든 일을 겪게 되죠. 실제로 북한에 갈 때의 목적은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이 친구의 말하자면 어떤 고염에 빠진 기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윤희상 자신은 사신도라는 그림을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사실은 저 그림을 책에서 보고 저 그림에서 음악적인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주요 기법이라고 하는 게 이 그림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림을 꼭 직접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 네 가지 그림인데요. 저 그림에서 음하고 연결이 된 이런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 사신도를 보기 위해서 북한을 갔던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저게 문제가 돼가지고 동백림 사건, 간첩 사건이죠. 2년 동안 한 20몇 명이 뭐 유학생들 뭐 해가지고 저 연루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납치가 되었죠. 납치가 되었죠. 그러니까 납치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식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보본이 가서 납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신형 선고도 받고 2심, 3심 이렇게 이제 감형은 됐지만 저게 이제 감옥소에 있으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느라고 자살 기도를 했던 머리를 이렇게 쥐어받았던 이런 거고 아래는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몸이 아파가지고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거기에서도 이제 작곡을 합니다. 플루토, 오베,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영상 이게 이제 그 사신도를 주제로 하는 그런 곡이었어요. 그걸 작곡을 하고 이제 저 작곡을 하면서 불문과 전체, 독립성과 의존성이라는 이런 그 상반된 개념이 통합이 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잡혀 있는 동안에 독일에서는 윤상이 그 오페라가 연주가 됩니다. 작곡자는 여기 있고요. 근데 이제 69년 3월에 석방은 되죠. 아주 국제적인 항의가 굉장했습니다. 독일 정부도 협조를 하고, 그래서 그 세계 유명한 예술인들이 181명이 뭐 저는 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분야 사람들이 다 서명을 했습니다. 탄원서를 올리고 항의서를 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석방이 돼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 시기를 서로 이제 일기를 보면 그죠? 보면 배움의 시기가 있고 배움의 시기죠, 그죠? 그리고 둘 다 이제 스승을 찾는 시기가 있고 모방을 하지만 베토벤보다는 윤희상이 자기의 작품 세계가 좀 더 강한 강도로 펼쳐지는 시기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은 양쪽 다 아주 혼란한 상황이었고요. 영향을 받으면서 관망을 하고 또 윤희상은 베토벤보다는 보다 더 능동적으로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정치사회적 베토벤은 그 충격이 자신한테로 오죠, 그죠? 귀가 멀었다는 엄청난 충격이죠. 그걸 이제 벗어나고 윤희상은 바깥으로 오는 충격이었죠, 그죠? 그래서 양쪽 다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제 그 상태에서 작곡을 하고 벗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충격을 겪고 나서 이제 베토벤은 제2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2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2기의 특징은 외양화식이죠. 외양화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의 감정을 능동적으로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외양화식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우울증을 겪고 나서 작곡된 건 상당히 밝은 곡이 작곡이 됩니다. 로망스가 발표가 되고 교향곡 2번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 소나타 9번 이 바이올린 소나타 중에서 제일 유명한 곡 중에 하나죠. 크로이체르 소나타라는 게 이 해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피아노가 또 계속 발달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1804년에는 피아노가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새로 만들어진 피아노를 베토벤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받고 상당히 기뻐하고 표현 범위가 엄청 넓어지게 되죠. 표현 범위가. 그러니까 이제 열정, 고별 이런 곡들이 작곡이 됩니다. 저 피아노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은 이런 곡들은 작곡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아노의 발달과 작곡가의 작곡 범위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죠. 그리고 조해에 이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됩니다. 34세에 굉장히 실망을 하죠. 해가지고 영웅교향곡을 헌정하려고 그랬다가 바꿔가지고 일반 명사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발트슈타인 이런 곡들이 작곡이 되는 해죠. 1805년 35세 때는 현악사중곡도 발표가 되고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3번 열정 소나타죠. 피아노 소나타라는 형식을 빌려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곡이라는 평을 듣는 곡이죠. 저게 이제 발표가 됩니다. 저게 발표가 됐을 때 그 당시에 음악 잡지에서는 이제 베토벤은 1792년 무명의 음악가로 왔지만 이제는 하이든, 모차르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가가 됐다. 그래서 13년 만이죠, 그죠? 13년 만에 삼두마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대가가 된 거죠.
그러고는 이제 걸작의 숲이라 그래요. 그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대곡들이 발표가 됩니다. 와린협주곡, 운명, 전원, 뭐 미사곡, 서곡들 이런 곡들이 그냥 지속적으로 발표가 돼서 저 시기를 걸작의 숲이라는 이런 별명을 불러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베토벤의 심성은 투쟁이에요. 운명의 목을 비틀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투쟁이니까 자기 감정을 외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향시기라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이든 2809년에 사망을 하고 황제가 발표가 되고 고별 소나타, 에그몬트 이런 곡들이 계속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1812년에 나폴레옹이 이제 러시아에서 패퇴를 하죠. 쫓겨나죠. 쫓겨나고 그 해에 베토벤은 7번, 8번 교향곡, 파리 소나타 10번 마지막 소나타입니다. 우측에 있는 저게 이제 베토벤 라이브 마스크입니다. 데드 마스크가 아니에요. 42세 때 모습입니다. 42세 때. 그러니까 베토벤이 살아있을 때도 유명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모습을 남겨두려는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베토벤 노트를 보면은, 자기가 이제 천국으로 가기 전에, 완성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죠? 완성. 아주 꿈이 다부지죠. 그죠? 완성을 채척하는 일을 성취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한 건 겨우 몇 개의 음표를 오선지에 기록한 듯 상당히 겸손해지는 마음이에요. 그죠? 대곡들 다 썼죠. 5번, 6번 교향곡, 뭐, 피아노 협주곡, 그 다음 뭐, 바이올린 협주곡, 정말 불멸의 곡들을 많이 썼는데, 저때 자기에 대한 평가는 겨우 몇 개의 음표를 오선지에 기록한 데 지나지 않는다. 이런 자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815년에 동생이 죽습니다. 동생이 죽고, 저 보이는 사진은 그 동생의 아들이에요. 동생도 이름이 칼이고 조카 이름도 칼입니다. 근데 동생은 CARL이고 조카는 KARL, 스펠이 좀 달라요. 근데 저 동생이 양육권을 두고 제수 씨하고 지루한 싸움이 일어나죠. 한 몇 년 동안. 결국 저 조카의 양육권을 따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해에는 첼로 소나타 마지막 네 번째 4번, 5번을 작곡을 합니다.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는 적어도 첼로 음악에 있어서는 신약 성서라는 별명이 붙어 있죠. 바하의 첼로 무반주 첼로 소나타가 구약 성서고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가 신약 성서라는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동생의 죽음으로 하면서 이제 그 다음 3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윤희상의 경우는 이제 제2기가 동백림 사건, 그게 이제 69년도, 70년도에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제2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2기에 들어가게 되니까 저 동백림 사건으로 봤던 그런 엄청난 충격이 회복되는 그런 시기고, 그게 한 10년 정도 걸리죠. 그러면서 역시 작곡의 방향은 외향화 시기. 베토벤이 그런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시도하고 유사한 방법으로 윤상도 벗어나게 됩니다. 외향화 시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자기 자신이 지적 추상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텔렉tual abstractionism 이런 말을 붙였는데 그 이후에는 고통, 화, 모순 등을 감정적으로 표현한다. 베토벤하고 아주 유사하죠. 그죠? 능동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외향화라는 시기를 썼죠. 그러면서 그 동백림 사건은 나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1970년대 초기의 작품들은 이런 참을 수 없는 혹독한 분노의 표현이다. 자기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가 뭐냐, 분단이라는 게 뭐냐,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된 거죠. 통일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세계 평화, 평등의 문제, 이런 사상적인 거,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런 게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그런 고민들이 작곡에 반영이 되는 이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술과 나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오보의 독주를 위한 피리 이런 곡을 썼는데 저기에서 자신이 그렇게 합니다. 오보에는 수감되어 있을 때의 절규를 표현하고 하는 이런 곡이다. 이렇게 첫 유럽 시기에 가장 감정적인 곡이라고 하는데 저 곡의 설명을 절규라는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여음 기법, 그래서 그걸 자기가 합니다. 그래서
서양 음악과 자기의 이런 기법하고 다른 점은 서양 음악은 그 음이 하나로서는 기능을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하나로서는. 그 집단이 돼야지. 음이 모여야 음악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자기의 주요 기법은 그 하나가 독립성을 갖는다 이런 겁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렇죠? 하나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겁니다. 집단이 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요걸 이제 자기의 주요 기법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2년도에 뮌헨 올림픽이 개최가 됐었죠. 그때 의뢰를 받아가지고 개막식 공연을 신청을 주제로 한 오페라를 작곡을 하고 그게 올림픽 개막식 때 개막식으로 공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때 이미 음악가로서 굉장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건으로부터 서서히 회복이 됐는데 약 10년이 걸렸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순수 예술 철학적인 태도에서 사회운동가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같이 음악하고 통합이 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술가도 세계인의 일인으로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접근해 나가야지 세상의 문제와 동떨어진 그런 예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사선에서는 이런 곡을 썼는데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사회적인 주제가 음악으로 표현이 되는 이것도 본인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거기 솔로 파트가 있는데요. 솔로 파트는 성악의 솔로 파트는 환희에 찬 평화로움을 표현을 하고 기악 파트는 가혹한 힘든 세상을 나타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힘든 세상과 환희와 이 양쪽이 서로 어떻게 조화롭게 표현이 되느냐. 이게 이제 이 곡의 주제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협주곡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이것도 자기가 표현을 저렇게 합니다. 정치적인 경험을 협주곡의 형식으로 표현하겠다 이런 겁니다. 협주곡이라는 건 독주악기가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독주악기는 예를 들어서 첼로 협주, 윤상이 전공을 한 악기는 첼로였습니다. 첼로였는데요. 그 첼로 악기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오케스트라는 사회를 나타내는데 나와 사회가 서로 갈등 상태에 있는 그 갈등 상태를 협주곡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정치적인 경험이 음악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 동안은 협주곡 작곡을 많이 해요. 첼로 협주곡, 클라리넷, 바이올린 이런 협주곡을 많이 하면서 그런 자기의 그런 사회적인 갈등과 음악적인 표현하고를 서로 조화롭게 만드는 이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유럽 전통에 충실한 그런 작곡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바하가 프로이센의 프리드 대왕을 주제로 한 그런 곡을 쓴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주제로 해서 변주곡을 쓰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유럽의 전통에 충실한 작곡도 하죠. 베토벤도 비슷한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유다스 마카베우스 주제에 의한 변주곡, 모차르트의 오페라 무슨 곡에 의한 변주곡, 다른 사람의 곡을 주제로 하는 변주곡 같은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 이런 점에서는 또 공통점이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과 윤희상을 요 시기 2기까지 시기를 보면 충격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시기죠. 그죠? 그리고 윤희상도 충격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해방하는 작곡의 기법은 외양하죠. 윤희상도 외양화예요. 바깥으로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능동적인 현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토벤도 자신의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추구를 하게 됐죠. 객관적으로도 그런 평을 받습니다. 윤희상 역시 자신의 독자적인 음악적 세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걸작의 숲이라고 하는 시기죠. 그죠? 또 주요음 기법을 개발을 했고 투쟁을 통한 갈등의 해결, 투쟁을 통한 갈등 이 면에서는 두 작곡가가 일치가 됩니다. 베토벤은 문학적인, 철학적인, 종교적인 이런 그 인문학적인 것과 통합을 했고 윤희상은 노장 사상과 서양 음악, 동양적인 사상, 우리나라의 음악적인 사상과 서양 음악을 통합하려는 이런 시도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공통적인 점이 많은 시기가 이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